자, 여러분하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여기 시오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70번 보시면 단체 협약에 기한 근로자, 그죠? 근로자들의 유족들에 대한 위로금 채권은 상사시효인지 아닌지가 문제되는데, 이 단체 협약 있죠? 근로계약이나 단체 협약 있죠? 이거 우리가 뭘로 보냐면 보조상행위로 봐요. 그때 보조상행위에 근거해서 위로금 채권은 우리가 상사시로 보는 거예요. 근데 좀 비교할 게 있어요. 이게 이와 관련해서 비교할 판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71번 가보시면 상인이 그 영업을 위해서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은 보조상행이 맞아요. 맞는데 근로자가 근로계약성의 주의 의무 위반을 했어요. 그 근로자가 주의 의무 위반했다는 거죠. A가 이제 근로자가 B 회사란 말이죠. 회사. 근로자가 이 근로계약을 위반했어요. 위반. 회사가 이렇게 손배를 청구해요. 알겠죠? 이게 손배를 청구할 때 이 손해배상이 단기수에 적용되냐 이 말이죠. 적용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민법상에 여러분이 좀 알아둬야 되겠는데 시효를 따질 때요. 민법은 10년이잖아요. 근데 상법은 이렇게 짧게 5년을 해준 이유는 뭐가 있어요? 법률관이 빨리 조기에 종식시켜야 될 실익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판례는 어때요? 항상 구체적으로 따집니다. 설령 이게 상행이라 하더라도 굳이 5년을 해줘야 될 실익이 없으면 10년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 회사가 위반한 A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때 이걸 굳이 빨리 5년으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실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필요 없어요, 그거는. 오히려 그죠. 근로자를 보호할 이유가 없는 거죠. 회사가 피해를 본 이 손해배상은 정상적으로 10년 안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5년 상사시효가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 72번도 똑같아요. 사용자가 근로계약에서 수반에는 신이참 부수음으로써 사용자인 회사 측에서는 어때요? 보호 의무를 해줬는데 보호 의무를 위반해서 근로자가 손해를 발생했어요. 그럼 근로자가 거꾸로 어때요? 이렇게 회사에 대해서 손배 청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럴 때도 이 손배 청구를 굳이 짧게 상사시효 5년을 적용할 실익이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몇 년? 10년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아까 유족에 대한 위로금 채권하고 좀 달라요. 알겠죠? 유족금 채권 좀 다릅니다. 그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최근에 판례에 나온 것을 한번 보시면 한국전력공사 있죠? 한국전력공사는 공기업이죠. 공기업입니다. 다수의 전기 수요과 사이에 체결된 전기 공급 계약은 요거는 우리가 상법이 됩니다. 우리 판례가 뭘로 봤냐면 상법상 기본적 상행위로 봤어요. 알겠죠? 기본적 상행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상사시효가 바로 적용돼야 되는 건가요? 이런 문제 생기겠죠. 근데 공급 주체인 공법인은 공법인의 상행일 때 상법이 적용되냐 안 되냐 이 문제가 되잖아. 그죠? 이 문제 되는데 상법을 정할 때 공법인은 어떻게 정해요? 별도로 공법과 관련된 그 법에서 시효라든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우리 상법이 적용되겠죠. 그래서 공법인의 상행에 대해서도 상법이 적용되는데 그 공법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상법이 적용되는 거죠. 근데 이 판례는 어때요? 어,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계약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없었어요. 그럼 어때요? 상법으로 와서 상법상 기본적 상해로 되기 때문에 이건 상사시효는 몇 년입니까? 5년의 상사시효 정되는 거죠. 10년이 아니에요. 알겠죠? 요거 이제 법원직은 준비 한번 잘 해두셔야 되겠다. 그렇죠? 보면 되겠다. 또 이것도 법원직 같은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법무사는 뭐 2년 연속 나왔습니다만은 배당 가능 이익이 없는데도 이익 배당이나 중간 배당을 실시했다. 이게
회사법상 주식회사에서 이 배당 문제 있잖아요. 이 배당 문제가 이게 상행위냐가 문제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CEO가 상사 CEO냐 이게 문제됐어요. 근데 우리 판례는 뭐라고 했냐면 이 회사가 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이게 상행이냐 아니냐 상행이 아니라고 했어요. 배당 자체가 영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죠. 또 배당 자체가 영업을 위해서 했나요?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는 상행위가 아니에요. 알겠죠? 상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CEO도 뭐로 됩니까? 민사 시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나 채권자 주주로부터 배당을 회수하는 것은 자본 충실 도모하고 필수이기 때문에 이후 배당에 따른 부당에 반한 청구권은 우리가 10년의 민사시효로 갔다.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 됐고요. 나머지 넘어가시고 76번도 보시면 쌍방적 상행이 가맹계약이죠. 가맹계약. 가맹계약을 기초로 해서 발생한 부당에 반한 청구권은 당연히 가맹계약 자체가 상인이 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상사시효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판례가 우리 자주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있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민법에 씌워 적용되는 거예요. 적용되는 건데, 만약에 상행위이고,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상행위이고, 만약에 단기에, 조기에 법률 관계를, 종식시켜야 될 실익이 있으면, 상사시효로 5년으로 가요. 그렇지 않고 실익이 없으면 상행위를 통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도 뭐가 적용된다? 민사시효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이 뭐 일일이 여러분이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런 판단하는 기준만 갖고 여러분은 기억을 좀 해두셔야 돼요. 특히 이제 우리 주식회사인 부동산 매수인이 이 주식회사란 말이죠. 상인이잖아요. 그렇죠? 상인이 의료법인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상인이 의료법인은 상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의료법인 매도인으로부터 이렇게 부동산을 매수했단 말이죠. 그 이행으로서 매매대금을 매도인에 지급했어요. 대금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의료법인에서요. 이 의료법인 법인을 대표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대표자가 선임상 문제가 있네. 이사회 결의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에 따라서 매매계약이 무효로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미 지급했던 매매 상당의 금액을 반환을 청구한단 말이죠. 이 반환 청구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죠. 그래서 주식회사가 이렇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한단 말이에요. 부당이득, 그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데 이 청구 이게 시효가 뭘로 볼 거냐 이 말이에요. 민법 따라서 10년이 될까요? 원래 생각하면 상인이기 때문에 이게 상사시효 적용돼야 되냐 아니면 문제지만 우리 판례는 물어봤어요. 조기에 법률관계를 종식시킬 실익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주식회사가 의료법인에게 돈 달라고 하는 부당이익 반환 청구를 굳이 5년의 짧은 시기를 정해서 주식회사를 법률 행위를 행사하는 것을 짧게 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는 거지. 충분히 이 매도인으로부터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10년으로 간 거죠. 이해됐죠?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판례가 상인임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걸 알아두세요. 그 취지를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계약 관련 최근에 판례가 있는데 보험계약자 다수의 계약을 통해서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판례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해서 무효로 봤어요. 그러면서 보험자가 주었던 보험금을 돌려받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뭘로 볼 거냐 하는데 이거는 10년으로 봤습니다. 그럴까요? 그러면 안 되죠. 이런 경우는요. 다수의 보험자가 있기 때문에 계약을 통해 있기 때문에 법률 관계를 빨리 종식시키게 돼서 이거는 우리가 5년의 상사시효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됐죠? 일단 이거는 판례는 조기의 법률 관계를 종식시켰다는 그런 실익이 있다고 봐서 5년으로 갔다는 거 알아두시고 됐죠? 예,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81번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발생하던 보험사고 발생을 가정해서 청구 수령된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익 반환 청구는 전부 다 상사시효로 적용됩니다. 상거래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를 필요성이 있다고 봤어요. 자, 좀 특이한 판례 예상되는 문제입니다. 82번. 기부자가 상인인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와 기부자 사이 체결 기부채납 약정. 누굽니까? 일방적으로 있죠. 기부자가 상인이기 때문에 한쪽은 상인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 행위를 우리가 뭘로 봤냐면 기부자의 보조적 상인으로 봤어요. 영업을 위해서 기부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5년 상사시효 적용된다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기부자 상인 이게 나오면 5년으로 보셔야 된다. 됐죠? 나머지는 보시도록 하고 85번도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우리 세무사는 일단은 여러분들 앞쪽에서 의제상인으로 보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의제상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무사가 한 행위는 뭐예요? 상사채권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세무사가 한 그 직무에 관한 채권은 몇 년이다? 10년의 소멸시효 적용됩니다. 끝. 자, 이렇게 해서 시효가 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준상행이란 말이 66조 나오잖아요. 요거는 뭐냐면 우리 앞쪽에서 의제상행 배웠잖아요. 의제상행은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상인으로 본다 그랬죠. 그 상행위가 아닌 행위 있죠. 그걸 우리가 뭔가 법적 취급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걸 이제 상행위로 동일하게 취급하게 하기 위해서 의제상행위 하는 행위를 우리가 이름을 준상행위로 붙여놨어요. 이름을 붙여서 상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법적으로는. 그 정도의 의미만 있습니다. 준상행.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된다. 끝. 자, 이제 우리가 이 장에 매매로 가보겠습니다. 매매. 이 상사 매매 특징이라 하죠. 매매 특징. 민법의 매매에 대한 특징이에요. 우리 민법에 대한 매매 특징인데 민법의 매매는요. 거기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민법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 등등 해서 매도인이 책임지도록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상법은요. 매도인, 매수인이 둘 다 합리적인 판단하는 상인이라는 전제하에서 매수인 너도 담보 책임 부담할 수 있다라고 해서 매수인이 책임해야 될 담보 책임도 규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좀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조문에서 민법과 다른 점을 살펴보시면 돼요. 일단은요, 67조는 매도인의 어떤 문제입니다. 매도인에 대한 목적물 공탁 경매권이에요. 그리고 조심할 거는 우리 매매 특징은요. 쌍방적 상행이면 적용돼요. 다시 면서 상인 간일 때만 적용되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 요 상인간만 적용되는 거 앞쪽에 뭐가 있었습니까? 상사유치권이 있었죠. 네, 요거 꼭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1항 보면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목적물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때 매도인은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한 후에 경매할 수 있다. 경매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차이점을 알으셔야 되는데 민법에서는요. 이렇게 경매할 때 법원의 허가를 얻습니다. 알겠죠?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 법원의 허가가 있는데 여긴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 한다는 점에서 특징이에요. 일단 뒤에 가보면 알겠지만 매수인 있죠? 매수인이 보관하고 있던 목적물을 만약에 경매하잖아요. 그때는 어때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알겠죠?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됐죠? 자, 민법에서는 경매할 때 법원의 허가를 얻는데 이거는 매도인이 하는데 그죠? 상법에서는 경매할 때 허가를 얻지 않는다. 비교할 거는 매수인이 경매할 때는 허가를 얻는다. 뭐 그 정도. 그 다음에 매수인이 최고를 할 수 없거나 할 때는 최고 없이 그냥 경매하면 돼요. 그 다음에 매도인이 물건을 경매할 때는 공탁을 하는데 나머지나 일부 있죠.
이 매매 대금에 직접 변제 충당할 수 있어요. 알겠죠? 변제 충당할 수 있어요. 민법에는 그렇게 안 되지만 상법은 변제 충당이 가능하다. 그죠? 그 정도로 여러분 특징을 하나 알아두시면 되고 전문상. 그 내용을 제가 밑에 적어놨습니다. 특징에 보시면 법원에 허가 없이 경매할 수 있고 경매 대금으로 변제 충당하는 점에서 특징이다. 비교. 민법에는 법원에 허가 얻어서 경매한다. 그 민법에는 경매 대금 변제 충당할 수 없다. 그 다음 매수인이 목적물 보완 공탁 의무 70조에 가보면 이때도 매수인이 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경매한다. 이런 차이점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매매 특징에서 확정기 매매 있죠. 이 확정기 매매는 민법상의 정기 행위하고 같은 거예요. 같은 거에 차이점 알아두시면 돼요. 민법상의 정기행위 불이행하고 똑같아요. 자, 여기는 이제 상인 간이죠. 매매에 있어서 일정 기간 이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을 말하는데 이행 시기를 경고하잖아요. 그때 이행 시기를 경고했다. 불이행했을 때의 효과. 알겠죠? 요게 민법과 다른 점이에요. 여기 상법은요. 즉시 그 이행을 하라 라고 청구하지 않으면 바로 해제된 것으로 간주해 버리는데 민법은 어때요? 불이행되면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차이점 뭐예요? 해제권이 발생하면 다시 어때요? 해제의 의사 표시가 있어야만이 해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어때요? 그냥 청구하지 않으면 바로 해제한 것으로 간주해버리는 점에서 우리 민법상 정경이와 차이점이다. 됐죠? 그것만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문제는 풀어보시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매수인이 목적물 검사 하자의 통지 의무. 뭐 요게 뭐 가장 중요하고 자주 나오는 지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매수인에게 담보 책임을 부담하게 된 것이죠. 매수인 너도 물건을 샀을 때는 그 목적물을 검사하고 하자가 있으면 어때요? 통지해줘라. 만약에 그런 검사하고 통지를 하지 않으면 매도인에 대해서 물건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알겠죠? 요걸 말하는 거죠. 이해됐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매매 특치라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인과 매매에 있어서 목적물 수령할 때 지체 없이 검사하고 또 하자 수량 부정을 발견하는 경우는 즉시 통지를 발송하고. 알겠죠? 지체 없이 검사, 즉시 통지. 만약에 이걸 하지 않으면 어때요? 이 의무를 하지 않으면 담보 책임, 계약 해제, 대금 감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자, 또 조심할 게 있습니다.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것. 지금 바로 보니 고장난지 맞는지 몰라. 그죠? 발견할 수 없는 자세였을 때는 언제? 6개월 이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 그랬잖아요. 이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같다는 말은 즉시 통제란 뜻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같다는 말은 즉시 통제란 뜻이에요. 발견하면 즉시 통제해야 되지. 예를 들면 3개월 만에 발견했어요. 그럼 6개월 기간 있다가 통제하는 6개월 내 통제하는 뜻이 아니고 3개월 내 발견한 즉시 통제해야 돼. 알겠죠? 예, 그걸 말합니다. 물론 이것도 있죠.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매도인을 보호하는 규정인데 매도인이 악이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얼마든지 다른 약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됐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5번 보시면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서 매수인이 매매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원상 회복 의무를 부담한다? 아니죠. 계약 해지, 대응 감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례에서는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몇 가지 알아두시면 되는데 8번 같은 경우는요. 상인과 매매에서 목적물 검사 통제가 나왔어요. 유상계약이 일반에 타당한 규정이기 때문에 수량을 지정한 건물 임대차 계약에도 준용된다? 안 돼요. 안 돼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민법에는 가면 유상계약의 일반 타당 규정이고 유상계약의 우리 매매 매도인 담보 책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준용할 수 있다 돼 있거든요. 상법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민법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매매에 관한 규정에 가보면요. 민법 567조에서 매매 이외 유상계약에도 준용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상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인간 수량을 지정한 임대차 계약에 준용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준용하지 않는다. 틀렸다. 그 다음에 상법 69조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불완전 이해나 손해배상 책임에는 적용될까 안 될까? 적용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매매계약에서 매도인 담보 책임은 법정 책임이죠. 법정 책임이고 만약에 채무불이행이라면 채무불이행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채무불이행 중에 유형 중에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있잖아요. 그죠? 이 불완전이행도 채무불이행의 한 유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법정 담보 책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자주 나오는 지문인데 10번 보시면 매매 목적물 상인에게 통상 요구되는 객관적인 주임을 다해도 즉시 발견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6개월 내 하자를 발견해서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매도인에게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그렇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과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과실 따지지 않고 매수인의 과실 여부 별거 그 과실 고의과실 따지지 않습니다. 6개월 하자를 반 지체 통지했냐 안 했냐 문제지 과실로 안 했던 상관없습니다. 이제 법정 담보 책임을 보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여러분들이 12번도 이제 제작물 공급 계약 관련 판례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제작물 공급 계약은 우리가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다 했죠. 대체물적인 성격하고 부대체물 성격 다 갖고 있다 그랬죠. 그럴 때 그러면 우리가 어,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 통지 의무는 어디에 적용될까요? 대체물인 경우에 담보 책임을 묻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특정한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어떤 부대체물에는 검사 통지할 의무가 없어요. 이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도급으로 가서 도급에 대한 담보 책임으로 물어야 되는 거죠. 적용된다고 팔 수 없다. 이게 맞는 말이네요. 그죠? 할 수 없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죠? 맞는 말이다. 됐네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시고 70조에 가면 아까 우리 매도인의 목적물 보완 공탁 의무도 있었고 여기는 매수인의 목적물 보완 공탁 의무예요. 매수인이에요. 근데 매수인이 아까 차이점이만 발견해 주면 된다 그랬죠? 검사 통지 의무의 경우에 매수인이 매매 계약을 해지한 때도 누구의 비용으로? 매도인의 비용으로 보관 공탁할 수 있어요. 근데 목적물이 멸실 훼손을 염려에 있으면 매수인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그 물건을 경매할 수 있어요. 이게 법원의 허가를 얻는다는 게 중요하다. 그쵸? 매도인의 목적물 보완 공탁 의무는 허가가 없었다. 그쵸? 그리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요. 이 매수인의 목적물 보완 공탁 의무는 아무 때나 되는 것은 아니고요. 목적물의 인도 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주소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 있을 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날 가져가거나 금방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게 이렇게 보관하면서 공탁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죠. 됐죠? 그 다음에 수량 초과의 경우에도 보관 공탁 의무가 있다는 71조도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상호 계산 가볼까요? 상호 계산. 상호 계산은 우리 민법상에 우리 상계 있죠? 이 상계를 어, 여러 번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당고들 간에 이렇게 상호 간의 계산을 쭉 합쳐서 한꺼번에 퉁치자는 거죠. 알겠죠? 한꺼번에 퉁치자고 다시 말해 상계하자고 정한 계약을 말합니다. 알겠죠? 그 상호 계산은 조심할 게 여기는 쌍방적 상해이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조문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상인 간 또는 상인과 비상인 간이 된다니까 일방 쌍방이 다 됩니다.
상시 거래 관계 있어야 돼. 알겠죠? 그 일정한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 총액에 관해서 상계를 하고 잔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상호 계산 계약이다. 이거는 우리가 계약의 특치라고 하는 거 알겠죠? 계약의 특치이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상호 계산할 때 증권상의 채무도 할 수 있느냐? 원칙적으로는 이 증권상의 채무, 알겠죠? 개입할 수 없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개입할 수 있습니다. 상업증권으로서 이 물건이 매매처럼 있죠. 물건이 매매처럼 계산할 경우는 상호 계산에 개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원래는 상호 계산에 개입된 그러한 채권 채무는 중간에 빼낼 수가 없거든요. 이걸 우리가 상호 계산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해요. 그런데 증권만큼은 가능해요. 특히 어음이나 수표 얘기죠. 수표의 경우에 증권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때는 당사자는 그 채무의 항목을 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왜 그러냐면 자칫하면 그 상환 청구라든지 어음법상의 어떤 그 담보 책임을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빼는 거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여러분 알아두시고 아마 기본 할 때 다 배웠던 거기 때문에 이해할 건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일단 증권은 원래는 원칙은 어때요? 상호 계산에 넣을 수 없다. 근데 예외적으로 넣을 수 있다. 그 증권 자체를 매매 대상으로 했을 때는 가능하다. 그렇지만 중간에 증권의 채무자가 돈을 안 주면 어때요? 상호 계산에서 뺄 수 있다. 끝.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상호 계산 기한은 보통 6개월입니다. 알겠죠? 당사자끼리 약정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정하지 않으면 다툼이 있을 때 6개월 한다는 뜻이고요. 계산서 승인합니다. 승인에 의의 보시면 승인한 때는 이 일을 하지 못하고 혹시 착오나 탈루가 있으면 이 일을 할 수 있다. 뭐 그 정도. 그 다음에 잔액 채권의 법정이자다. 상계로 인한 잔액에 대해서는요. 계산 폐쇄일이 끝나잖아요. 그때는 법정이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중간에 발생하는 채권 채무에 별도로 거기에 약정이자를 붙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중이자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상호 계산 개입한 날부터 이자를 붙일 수로 약정할 수 있어요. 중간중간에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해지.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제 우리 어, 상호가 이거 뭐죠? 상법상 계약의 특징 중에 익명조합이라고 있거든요. 익명조합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된다. 익명조합은 늘 나올 수 있는 조문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된다. 그렇죠? 이 익명조합도 하나의 계약의 특징으로 보시면 된다. 알겠죠? 계약의 특징으로 보면 되는데 여기서 뭐 이론적 내용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보통은요 이렇게 가위 있고 을이 있고 이렇게 병 상대방이 있다. 이걸 우리가 영업자라고 한다. 그죠? 영업자를 한다. 여기 있는 자를 우리가 조합원이라고 하고 출자자라고 한다. 출자자. 알겠죠? 출자자. 그래서 여기는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출자한다. 그래서 이 출자를 해서 을은 어때? 영업을 해서 이익을 분배한다. 알겠죠? 이런 관계고 대외적으로는 어때요? 을만이 영업자로서 상인으로서 행세한다. 그래서 이 병에 대해서 제3자의 관계에서는 이 갑은 있죠?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합원이 대외적으로 표시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익명조합이라는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다. 알겠죠? 그런 의미다. 이해됐죠? 그래서 78조로 보면 당사자 일방이 요거죠? 갑입니다. 상대방은 누구냐면 영업자입니다. 영업을 위해서 출자해 줘야 되고 상대방은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으로 인한 이익 분배 부분은 우리 익명조합의 본질적 요소랍니다. 알겠죠? 이거는 다르게 정할 수 없어요. 이익이 없는데도 뭔가 금전의 대가를 지급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익명조합이 아닌 것이죠. 이해됐죠? 그렇게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된다. 됐습니다. 여러분이 기본적인 내용이 좀 있다는 전제에서 설명합니다. 여기서 이론적인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 3번 가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익명점 당사자 일방이 출자하고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면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영업자가 정기적으로 일정액 내지 매상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 이건 익명조합 계약이 아니에요. 알겠죠? 아니다. 알아두시고. 자, 나머지는 이제 익명조합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조문 내용을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익명조합은 일단 출자를 한다. 알겠죠? 예, 출자를 하는데 조심할 거는 출자를 하는 순간 그 재산은 누구의 재산이 된다? 영업자의 재산이 되어버린다. 알겠죠? 그래서 영업자가 그 돈을 함부로 썼다 하더라도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왜? 이 법에 의해서 뭐죠? 영업자의 재산으로 하고 대외적으로 그 영업을 위해서 영업자가 마음대로 활용하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뒀다. 자, 그 다음에 횡령죄가 선임했던 판례 하나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외관계는 제3자에 대해서 권리 의무 전혀 없어요. 누가? 익명조합은. 아까 그랬죠?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근데 예외적으로 뭐는 있어요? 성명상호를 만약에 익명조합원이 허락했어요. 내 이름을 사용해. 내 상호를 사용해. 라고 하잖아요. 그때는 대외적으로 책임질 수 있어요. 그때는 익명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이 아니고 뭐예요? 명의대여자의 책임이죠. 알겠죠? 사용하게 하거나 자기 상호를 했다는 거 이거는 뭐죠? 명의대여자 책임이에요. 명의. 알겠죠? 명의를 빌려줬기 때문에 명의대여 책임이에요. 한테는 그 책임지는 것이고 그럼 언제부터 책임지느냐? 그 이름을 사용한 이후의 채무에 대해서 같이 함께 연대 책임 부담한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그 이름 사용한 이후에 에, 영업자와 또 누가 익명조합원이 함께 책임을 진다. 명의대여자 책임으로. 알겠죠? 조합원으로 책임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82조도 제가 표시를 해놨지만 익명조합원의 출자 손실내내 손실내서 감사하잖아요. 그 손실을 전부한 후 아니면 이익배당 청구하지 못해요. 영업자가 열심히 일했는데 손해 났어요. 그 손해를 갖다 보전하고 난 다음에 남는 게 있으면 배당 청구한다 이거죠.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손실이 출자익을 초과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익명조합원에게 이미 받은 이익을 돌려달라든지 새로 증대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사망이 조심해야 되죠. 다른 약정이 있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알겠죠? 예, 다른 약정이 있으면 적용하지 않는다는 게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 손해 나더라도 부담할 수 있다는 거죠. 증대할 의무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83조 한번 가볼게요. 해지. 조합은요.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을 때는 어느 당사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는 각 당사자는 영업 연도 말에 해지할 수 있고요. 6월 전에 예고할 수 있다. 그냥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일 때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좀 모아놨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이 좀 기억해 두시면 돼요. 비교. 상충에서 나오는 해지 사유와 기간이에요. 대리상은요. 존속기간이 없을 때 해지할 수 있어요. 언제? 2개월 전에 예고하고 해지할 수 있고 예외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금융일수는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으면 3개월 전에 예고하고 해지할 수 있고요. 부득이한 사정 그런 거 없어요. 가맹계약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상당 기간 예고하고 하는데 여기는 기간이 없고 상당한 기간이죠. 그렇게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대리상은 여기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 여기는 부득이한 사정의 요건이 앞쪽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해 주십니다. 대리상 금융리스 가맹계약 익명조합 이해됐죠? 그걸 비교하는 것도 하나의 학습 방법이다 라고 알아두십니다. 계약의 종료다. 영업의 폐지, 영업 양도 조심해야 됩니다. 영업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자가 성년 후견 개시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영업자가 영업을 해야 되는데 사망을 해서 못하잖아. 그러면 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거죠. 그런데 뭐죠? 영업자 또는 익명조합원이 파산되면 종료합니다. 그러니까 영업자는 사망해도 종료, 성년 후견 개시해도 종료, 파산해도 종료예요. 그러면 익명조합원은 딱 한 가지죠. 파산한 경우만 종료한다. 이거 알아두시고
계약이 종료되면 당연히 출자 가액을 반환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출자가 손실로 해서 감소되어 버렸죠? 그 잔액을 반환하면 돼요. 물론 약정하면은 손실을 보전하고 돌려줄 수 있다. 뭐 그런 걸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준용 규정은 유한책임 사원의 신용 노무 출자하면 안 되고요. 유한책임 사원의 감치권, 합자회사에서 유한책임 사원은 업무 집행 같은 거 할 수 없지만 뭘 할 수 있어요? 감시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익명조합원들도 어때요? 영업적 하는 것을 감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유한책임 사원의 업무 집행 회사 대표 금지 우리 합자 회사에 있었던 거거든요. 여기도 똑같아요. 익명조합은 어떠한 경우도 업무 집행이나 회사 대표를 못합니다. 이해됐나요?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뭐 6번 보시면 익명조합은 영업연도 말에 영업시간에 한해서 영업자의 회계장부, 대차, 대조표, 열람, 재산 상태 검사할 수 있다. 감독권 있다 그랬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합자조합부터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